일단 G20 이번 정상회담을 몇 줄로 전문가 입장에서 요약하면 어떤 정상회담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셨다가 네 가지 나올 것 같은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가지입니까? 앞으로 세계 국제정치의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다른 국가 혹은 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과연 미국의 지도력은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하나고. 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소위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회담 제의도 받고 예. 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국가가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왜 만나자고 했습니까? 이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까? 실제? 우리끼리 그냥.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했었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갔었던 아마 러시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G20 회의에서는 4번 정도밖에 정상회담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다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매력 국가가 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아마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매력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 시위했고 탄핵시켰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성, 투명성 이런 것을 매우 평화적으로 이행한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됐다. 광장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해서 이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우리끼리 과거에는 별거 아닌 사안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호들갑을 뜬 적은 많은데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예, 저도 외국 좀 다니는데. 그러시죠. 거기 이렇게 보면요. 소위 촛불, 캔들라이트 레볼루션. 그러니까 촛불 혁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사고가 안 났냐. 오랜 시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며칠 전에 유럽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쓸데없이. 네. 그래서. 섭외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보면 그 촛불에 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아마 그게 우리 IT 기술도 있고 한류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매력의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다른 나라에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네. 대부분은 폭력 사태를 동반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도 과격하시기 마련이고 불타는 장면 몇 개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 전체가 없으니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 한국에게 그런 기사도 많이 났었고 그런 이유가 호기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각국의 정상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된 건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소위 촛불 시민의 명령을 받아 혹은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개인적 수준의 호기심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한 이 정상이 과연 이 무엇을 대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원인과 이 총평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겠는가. 이건 아마 좀 힘들고 고단해도 다자주의. 여러 국가가 협의하고 상대방 국가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좀 다자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도력. 요번에 좀 독일이 좀 많이 보여줬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요즘 국제무대에서 독일 위상이 미국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독일은 일단 깨끗한 국가가 됐죠.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탈핵하고 그리고 여러 환경 문제에서 스탠다드를 높이긴 했어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가 유럽을 좀 갈 때 너희들은 좋겠다. 니들은 독일이 있잖아. 우린 일본이 있는데. 왜냐하면 독일의 변화 없이는 오늘날의 유럽 연합도 없었을 것이고요. 세계 전쟁의 평화도 없었을 것이고. 세계 전쟁의 2차 대전의 주역으로서 그 과거를 이 정도면 독일이 완전히 청산했다 인정해 줄 만큼 했죠. 노력을 실제.
그리고 계속 청산하려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이니까요. 중고등학생 아직도 ICBC 보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소위 도덕적, 규범적 지도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 국제정치에서 결국은 이 보편적 우리 가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권과 같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상대방 국가에게 협력을 시키고 확대시킬까라고 했을 때는 힘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진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설득하는 이 힘은 이 독일을 상당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미국의 이 여러 가지 낯설은 모습들을 우리가 19+1이라고 이번에 G20에서 볼 수 있었죠.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USA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에메리트라고 요새 농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딸을 거기 앉힌다거나 혹은 19개 국가들이 다 당연히 이 찬성하는 부분, 파리 기후 협약하고 기본적 가치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공정무역을 들이대면서 반대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근데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 이 자유무역 협정과 기후 협약은 미국이 마치 국시처럼 받들었던 그래서 추진했던 맞습니다. 이 글로벌 아젠다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아마 그 변화가 생긴다면 그 첫 번째 이 광경을 우리가 이번에 함부르크에서 목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국제 무대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틀림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19+1로 조롱을 다른 모든 국가들 거기 참여한 국가들 중에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 트럼프 행동에 대해서 비난 쪽에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그런 얘기도 했죠.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에서 미국 니네만 빠지려고 하고 있다. 미국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가 또 부상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의 역할 미국하고 독일의 관계는요. 한국하고 미국의 관계보다 더 특별해요. 그래요. 이를테면 이 소위 나치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그것을 점령한 국가가 미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독일이 부상하는 데 있어서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강력한 원조를 해줬고요. 그리고 독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확립이 안 되면 이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체제 그다음에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미국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부상의 토대는 미국이 만들어준 게 확실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동안 독일의 입장에서도 이 미국의 협력 없이는 자신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건 알았는데 이게 서로 상호 협력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 자체는 상당히 미국에게도 의미 있는 이 동맹국이었는데 이게 지난달이죠. G7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센 7개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 독일이 미국과 많은 것을 부닥쳐요. 근데 우리한테 함의하는 게 많아요. 트럼프가 지금 독일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독일 때문에 지금 미국 적자폭이 너무 세졌다. 그래서 독일 매우 나쁜 나라다라고 메르켈 총리는데 이와의 배드 컨트리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독일이 상당히 EU에서 지도자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소위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서 파리 협약을 만들었거든요. 실제 독일이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이유가 난민 문제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전 세계에서 난민 안 받는데 독일이 최대 규모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는 그 메르켈의 그러한 정책을 보고 미친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크레이지 폴리시.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가 이제 미국 없는 유럽 혹은 유럽 국가들끼리 협력해야 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해버렸고 상당히 이게 본인한테 크게 와닿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9월 달에 독일에서 총선을 하는데 이게 기민당하고 기사당, 그러니까 기독민주당하고 기독사회당이 연정을 해서 하는데 총선 공약집에
지난 총선에서는 미국은 매우 중요한 친구라고 했는데. 우리처럼 한미동맹 맨날 강조하는 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파트너. 사실 격을 좀 낮췄고요. 그리고 이 미국 없는 유럽 혹은 유럽끼리 협력해야 되는 이 앞으로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발언 자체를 총선집에 넣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반미 정서라기보다는 트럼프로 대변되는 미국의 독단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실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 뭐 표현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 영향력, 존재감이 축소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를 급격하게 유럽도 뭐 나토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 분담금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제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 중심에 점점 독일에 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앞에 아무래도 이번에 독일이 주최국이어가지고 대놓고 이 트럼프에 대해 잔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아예 트럼프하고 크게 붙었거든요. 왜냐하면 파리 기후협약이니까 이 기후협약을 지켜야 된다고 아주 크게 붙긴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이 강력한 연대, 그 연대의 기본은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제사회를 이러한 방법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일종의 글로벌 아젠다라고 하는 기후협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일방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럽의 전통적인 정책하고 트럼프류의 독단주의, 패권주의가 아무래도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해설을 해 주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다자 외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는 미국 90% 나머지 중국, 일본 정도 있고 나머지 국가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거든요. 아예. 그럼 이제 이런 유럽과의 관계도 더 강화해야 할 텐데 메르켈 총리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케미가 좋은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돼서 단순한 에피소드 몇 개로 뭐 같이 걸어 나와서 손잡고 교민들을 만났다느니 이런 몇 가지 에피소드로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기는 어땠어요? 실제? 제가 듣기로는요. 원래는 두 분 정상께서 그냥 함부르크에서 이 다자회담 하면서 그냥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그 정도를 예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무조건 베를린에 모셔야 한다라고 자기의 모든 일정을 클리어할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여기 베를린 수도에 모셔서 양자회담하고 함부르크로 가는 그런 일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켈 개인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신봉자예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이 촛불과 같은 시민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것을 대변하고 당선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가지 아젠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탈원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두 정상이 상당히 공유하는 아젠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에 관한 미국과의 환경이에요. 상황인데. 압력받고 있는. 둘 다 압력을 세게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서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제가 아는 한 독일 전문가들 그러니까 독일 안보 전문가 통일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독일보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독일 맨날 연구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그 통일 이후에 통일 독일 사회를 연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독일이 과연 한국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고. 그러니까 한국이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이제 북한에서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EU를 중심으로 이란과 협상에서 비핵화에 가고 있는데 거기 독일이 주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일종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점도 많고요. 그 점도 있네요.
이란의 비핵화는 사실은 성공 모델이라고 그렇죠. 오바마가 자랑하는 거고 그렇죠. 북한은 대실패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한미동맹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이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익은 상당히 군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많이 보거든요. 근데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관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유럽과 같은 국가 이야기할 때는 가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 공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제가 나랑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네. 나하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통하는 국가네라고 생각을 할 때 더 원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터키하고 유럽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기는 뻑하면 쿠데타가 벌어지고.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근데 제 입장에서 독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나의 파트너 국가인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제도적으로 투명해야 되고요. 내가 독일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행하는 외교 행위인데 이것이 인풋이 한국에 들어갈 때 상당히 투명하게 이 영향력이 있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지상정인데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는 건 정말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일종의 동질감이나 지금 우리가 비슷한 처지 아니냐를 느꼈을 법한 대목이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부모님들이 그 탈북이 아니죠. 그때는 피난민. 피난민 출신이란 보면 이제 정상끼리 만날 때는 자료를 다 주잖아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자료를 다 주는데 그런 데서도 동질감을 좀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 언론도 사실 한국 촛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으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 당선된 당신이 누군가 하는 궁금증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직접 만나보면 첫 만남, 두 번째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실제 메르켈 총리가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은 부상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르켈 총리의 행보가 상당히 재밌는 게 특히 우리 관점에 있어서는요.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 상당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이 메르켈 총리가 동경에 가서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일본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위안부 문제 같은 거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도덕적 으로 지위를 갖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상당히 우리에겐 마음에 참 잘 드는 총리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 가치, 규범적 가치, 그다음에 보편적 가치에 상당히 부합하는 지도자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불편하겠죠. 불편하겠고 우리하고는 접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일본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가장 격돌하는 그 이슈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일본 아닙니까? 일단 위안부 문제는 뭐 대놓고 절대 안 된다고 선언부터 하였기 때문에 이 한일 회담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관련 보도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일본 정책은 대일 정책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에게 삐지지 않겠다. 뭐냐면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랑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소위 왕따 놓을 거야 우리 스스로.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대부분을 이렇게 하이제크 납치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일종의 블랙콕처럼. 실제로 사인해줬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결국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이거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국민의 정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됐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이 일은 터진 것이고 이것은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즉 개선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 인권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편적 인권 가치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피해자의 정서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유엔도 역시 재합의하고 재협상하라는 것이어서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일 관계가 위안부 문제만 이야기하는 관계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사회 문제에서는 계속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일 관계의 소위 정상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위안부 꼭 짚고 넘어가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권 대통령으로서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그 당시에 작은 세월호였던 거죠. 뭐냐면 국가가 국민 특히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즉 뭐냐면 역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인권 문제의 대표 사례로서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말이 안 된다는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강력하게 했죠. 물론 근데 아베는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아예 문 대통령께서 그냥 바꿔 간 거예요. 이거 이대로 안 돼. 그러면 한일 관계 정상적으로 발전 안 돼. 이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보통 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다 듣고 나서 천천히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한일 회담만은 이 문제부터 먼저 이건 안 돼라고 못 받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못은 박았지만요. 나온 결과는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첫 번째 이 위안부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자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셔틀 외교,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고 기능적 협력은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마 한일 관계의 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위안부 문제 때문에 우리 한일 관계 소위 쫑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회담을 퉁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세계적 보편적 세계 보편적 가치가 요번에 두 가지가 크게 불거졌죠. 하나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즉, 이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지지한다고 했는데 우리 소위 모든 국가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9+1이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 프레임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야, 우리 미국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미동맹인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쪽으로 갔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일종의 왕따 당할 수 있는 세계적인 왕따가 되겠죠.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국가 규범을 따라가는 국가를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유무역 가겠다는 것인데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공정무역보다 우리나라 이익이 극대화된 자유무역 요구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말 매력적인 국가가 된 이유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의 힘으로 이 부정한 정부를 교체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 둘,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강해진 것. 이거 역시 보편적 가치여서 좀 대한민국이 이제 보통스러운 국가가 되는 것이 보통스러운 국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보통스러운 국가는 일본의 목표인데. 그렇죠. 그런데 보통스러우니까 상당히 이 규범적이고 보편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하자가 없다. 예. 최정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물이 흐르는 듯합니다. 우리 가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권과 같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상대방 국가에게 협력을 시키고 확대시킬까라고 했을 때는 힘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진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설득하는 이 힘은 이 독일을 상당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미국의 이 여러 가지 그 낯설은 모습들을 우리가 19+1이라고 이번에 G20에서 볼 수 있었죠.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USA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에메리트라고 요새 여기 농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딸을 거기 앉힌다거나 혹은 19개 국가들이 다 당연히 이 찬성하는 부분, 파리 기후 협약하고 기본적 가치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공정무역을 들이대면서 반대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근데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 이 자유무역 협정과 기후 협약은 미국이 마치 국시처럼 받들었던 그래서 추진했던 맞습니다. 이 글로벌 아젠다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아마 그 변화가 생긴다면 그 첫 번째 이 광경을 우리가 이번에 함부르크에서 목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국제 무대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틀림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가 됐다고 해서 이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우리끼리 과거에는 별거 아닌 사안으로 세계가 뭐 주목하고 있다는 호들갑을 뜬 적은 많은데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예, 저도 뭐 외국 좀 다니는데. 그러시죠. 거기 이렇게 보면요. 소위 그 촛불, 캔들라이트 레볼루션. 그러니까 촛불 혁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사고가 안 났냐. 오랜 시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며칠 전에 유럽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쓸데없이. 네. 그래서. 섭외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보면 그 촛불에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아마 그게 우리 IT 기술도 있고 한류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매력의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다른 나라에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네. 대부분은 폭력 사태를 동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집회도 과격화시기 마련이고 뭐 불타는 장면 몇 개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 전체가 없으니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도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 한국에게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났었고 뭐 그런 이유가 호기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각국의 정상들이. 그리고 누구길래 이렇게 된 건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소위 촛불 시민의 명령을 받아 혹은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개인적 수준의 호기심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한 이 정상이 과연 이 무엇을 대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원인과 좀 이 총평과 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겠는가. 이건 아마 좀 힘들고 고단해도 다자주의. 여러 국가가 협의하고 상대방 국가의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좀 다자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도력. 요번에 좀 독일이 좀 많이 보여줬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요즘 국제문화에서 독일 위상이 미국 때문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독일은 일단 깨끗한 국가가 됐죠.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탈핵하고 그리고 여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스탠다드를 높이긴 했어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가 유럽을 좀 갈 때 너희들은 좋겠다. 니들은 독일이 있잖아. 우린 일본이 있는데. 왜냐하면 독일의 변화 없이는 오늘날의 유럽 연합도 없었을 것이고요. 세계 전쟁에 없었을 것이고. 세계 전쟁의 2차 대전의 주역으로서 그 과거를 이 정도면 독일이 완전히 청산했다 인정해 줄 만큼 했죠. 노력을 실제. 그리고 계속 청산하려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이니까요. 중고등학생 아직도 아이슈비츠 보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소위 도덕적, 규범적 지도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 국제정치에서 결국은 이 보편적 이 만든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19+1로 조롱을 다른 모든 국가들 거기 참여한 국가들 중에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 트럼프 행동에 대해서 비난 쪽에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메르켈 총리가 그런 얘기도 했죠.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에서 미국 니네만 빠지려고 하고 있다. 미국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가 또 부상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의 역할 미국하고 독일의 관계는요. 한국하고 미국의 관계보다 더 특별해요. 그래요. 이를테면 이 소위 나치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그것을 점령한 국가가 미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독일이 부상하는 데 있어서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강력한 원조를 해줬고요. 그리고 독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확립이 안 되면 이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체제 그다음에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미국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부상의 토대는 미국이 만들어준 게 확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동안 독일의 입장에서도
이 미국의 협력 없이는 자신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건 알았는데 네. 이게 서로 상호 협력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독일 자체는 상당히 미국에게도 의미 있는 이 동맹국이었는데 이게 지난달이죠. G7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센 7개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 독일이 미국과 많은 것을 일단 G20 이번 정상회담을 몇 줄로 전문가 입장에서 요약하면 어떤 정상회담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4가지 나올 것 같은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앞으로 세계 국제 정치의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다른 국가 혹은 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과연 미국의 지도력은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하나고 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소위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뭐 회담 제의도 받고 네. 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국가가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왜 만나자고 했는가? 이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까? 실제 우리끼리 그냥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갔었던 아마 러시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G20 회의에서는 4번 정도밖에 정상회담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다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매력 국가가 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아마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매력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 시위했고 탄핵시켰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성, 투명성 이런 것을 매우 평화적으로 이행한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됐다. 광장 민주주의 국가